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끝으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깊은 우주의 침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곳은 완벽한 공허가 아닙니다. 이곳은 별들의 속삭임, 은하계의 웅장한 울림, 그리고 수백만 년을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달하는 희미한 신호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합창을 들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원한 교향곡 속에 부조화, 즉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이 신호들에 개입하여 우주 깊은 곳에서 온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외계 생명체 탐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서 진실을 숨기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불안정한 이상현상, 즉 아노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강연은 라디오 신호에 대한 수수께끼의 개입과 우리의 현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소음 뒤에 숨겨진 것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심해로 잠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 아노말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외계인 탐색이 아닌 매우 평범한 업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30년대 초 칼 잔스키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벨 전화 연구소, 벨 텔레폰 라보라토리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대서양 횡단 무선 전화 통신을 방해하는 정적 잡음의 근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회전 안테나를 제작했는데 동료들은 이를 젠스키의 회전 목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전파를 들으며 다양한 간섭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노우나 멀리 있는 노우에서 오는 잡음은 구분했지만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는 한 종류의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3시간 56분마다 그의 헤드폰에 나타나는 약하고 지속적인 쉭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 강역은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것은 항성일, 즉 지구가 태양이 아닌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젠스키는 소음의 근원이 지구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호를 추적했고 이 수수께끼의 쉭 소리가 우리 은하, 바로 은하수의 중심부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천문학, 즉 전파 천문학이 완전히 우연히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전파로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 은하, 성운, 이 모든 것이 전파 대역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구의 음악을 듣기 위해 거대한 귀, 즉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펄서의 규칙적인 울림이나 퀘이사의 폭발과 같은 자연적인 신호와 인공적인 지구상의 간섭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경계선, 우주 전파의 지직거림 속에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우주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주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며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와우, 신호라 불리는 것입니다. 1977년 8월 15일, 따뜻한 여름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문학자 제리 에이먼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빅 이어 전파 천문대에서 외계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즉 세티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며칠 동안 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 출력물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우주의 배경 잡음을 나타내는 끝없는 1, 2, 3의 숫자 배열이었기에 상당히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데이터를 살펴보던 에이먼은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그는 6EQJ 하이베라는 일반적인 배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일련의 기호들을 확인했습니다. 망원경이 사용하던 부호 체계에서 숫자와 문자는 신호의 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수열은 배경 잡음보다 무려 30배나 강하고 72초 동안만 지속된, 즉 망원경이 하늘의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지속된 매우 강력한 협대역 신호를 의미했습니다. 이 신호는 천문학자들이 외계의 인공적인 소스에서 기대하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송되는 협대역 신호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주파수는 실삼이 20MHz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중성수소의 방출 주파수인 수소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지적 문명이 일종의 범용적인 우주 주파수로서 바로 이 주파수를 통해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이먼은 충격에 휩싸여 빨간 펜으로 이 이상한 수열에 동그라미를 치고 여백에 그 유명한 단어 와우, 와우를 적었습니다. 이로써 이 신호는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최초 접촉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빅 이어와 전 세계의 다른 망원경들을 신호가 온 궁수자리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번 그 영역을 다시 관측했지만 와우, 신호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밤에 울려 퍼진 고독한 외침처럼 단 한 번만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는 우주 잔해물에 반사된 지구 신호와 같은 희귀한 자연 현상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태양계를 지나쳐 지금은 우리의 청취 범위를 벗어난 외계 우주선의 신호처럼 더 이국적인 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망원경의 시야를 통과하는 두 혜성이 수소 구름을 만들어 유사한 폭발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 중 어느 것도 와우, 신호의 모든 특성을 완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는 여전히 독특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인공적인 신호의 완벽한 후보이지만 반복되지 않았기에 영원히 흥미로운 변칙 현상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계 속의 유령처럼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신비로운 곳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이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 그 본질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우주를 들을 때 마주하는 상황에 완벽한 예시가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듣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시 들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와우! 신호의 미스터리는 외계 지성체 탐사 프로그램, 즉 세티의 발전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지성을 가진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실제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성우자 중 한 명은 젊은 전파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는 1960년에 역사상 최초의 세티 실험인 오즈마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그린뱅크에 위치한 26m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드레이크는 태양과 비슷한 가장 가까운 두 별, 고래자리 타우와
에리다누스짜리 엡실론의 망원경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구조화된 인공적인 신호를 포착하기를 바라며 이른바 수소선 주파수 대역을 통해 이 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정적 잡음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즈마 프로젝트는 결과보다 그 존재 자체로 중요했습니다. 이 실험은 외계 문명 탐사가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과학적 과제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세티 관련 컨퍼런스를 준비하던 드레이크는 외계 지성체를 발견할 확률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체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이 탄생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겉보기에는 복잡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술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7가지 변수를 고려합니다. 은하계 내의 별 형성 속도, 행성계를 가진 별의 비율,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의 평균 개수, 실제로 생명체가 발생한 행성의 비율,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의 비율, 항성 간 통신 기술을 개발한 문명의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비극적인 매개 변수인 그러한 문명의 평균 수명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만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모든 값들은 현재 우리의 매우 제한적인 지식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 즉 우리뿐이라는 결과부터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결과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 자체는 정확한 계산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주 속 우리의 위치, 그리고 생명체가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노력 외에도 인류는 능동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1974년 푸에르토리코의 거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발송된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진부호로 인코딩된 그래픽 메시지로 우리의 십진법, 주요 화학 원소, DNA 구조, 인간의 모습, 태양계, 그리고 아레시보 망원경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우리로부터 25,000 광년 떨어진 구상성단 M23 방향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는 만약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답장을 받기까지는 최소 5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기술적 역량과 스스로를 알리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세티 프로그램은 오늘날에도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개의 항성계를 동시에 청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침묵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문명이 그렇게 많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로 요약되는 페르미 역설로 알려진 우주의 이 거대한 침묵은 우리 탐사의 주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더 흥미롭게도 신호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방해 때문에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파 천문학의 역사는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목전에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만큼 놀라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67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대학원생이던 조셀린 벨버넬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밝은 은하핵인 퀘이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도교수인 안토니 휴이시와 함께 56개의 테니스 코트 크기에 맞먹는
새로운 전파 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조슬린의 임무는 기록계가 매일 쏟아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종이 데이터 테이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고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혼란스러운 잡음 속에서 아주 짧고 반복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마치 테이프 위에 희미한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이 신호는 퀘이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신호는 1.33초마다 놀라울 만큼 정확한 강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이것이 고장난 자동차 점화 장치나 오작동하는 전기 장비 같은 지상에서 오는 간섭 신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신호의 출처가 하늘을 가로질러 별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신호가 분명 우주 기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호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인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연구팀은 농담삼아 이 신호를 LGM-1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Little Green Man, 꼬마 녹색 외계인을 줄인 말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이 신호가 외계 문명이 보내는 일종의 등대일 수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앤서니 휴이시는 심지어 세상에 이 소식을 공황 상태 없이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외계인이라면 그 발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슬린 벨은 계속해서 연구했고 곧 은하계의 다른 부분에서 오는 3가지 유사한 신호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4개의 다른 문명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천체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천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펄서 풀살,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이었습니다. 펄서는 초신성으로 폭발한 거대 별의 초고밀도 잔해입니다. 지름이 고작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서는 자기 극에서 좁은 폭의 전파 방출을 하도록 만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회전함에 따라 이 전파 광선은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만약 지구가 이 광선의 경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짧고 매우 주기적인 펄스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펄서의 발견은 20세기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였으며 중성자별의 존재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극한 상태를 연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독특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공로로 앤서니 휴이시는 197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이 발견을 수행했던 조슬린 벨은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과학계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 녹색 외계인 이야기는 모든 외계 신호 탐색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가 우리가 지능의 징후라고 생각하는 것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모방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창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새로운 이상 현상에 직면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외계인이다 라고 외치기 전에 가장 이국적인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자연적인 설명을 먼저 배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지식을 무기로 삼은 현대 전파 천문학은 이제 와우, 신호나 펄서의 발견마저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수께끼에 직면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바로 빠른 전파 폭발, 줄여서 FRB라 불립니다. 이 현상의 발견 역사는 이 분야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천문학자 덩컨 로리머와 그의 학생 데이비드 나케비치가 2001년 호주 파크스 전파 망원경이 수집했던 과거 기록 데이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펄서를 찾고 있었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발생한 극도로 강력한 전파 임펄스였습니다. 지속시간은 단 몇 밀리초에 불과했죠. 눈 깜빡할 새보다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에 우리 태양이 며칠에 걸쳐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을 쏟아냈습니다. 이 신호 분석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신호가 심하게 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주파수 전파가 저주파수 전파보다 약간 더 빨리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산 효과는 전파가 자유전자들로 가득 찬 성간 물질을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출처가 멀수록 분산 정도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리머 폭발이라고 명명된 이 신호의 분산 정도는 너무나 커서 그 근원지가 우리 은하계를 훨씬 벗어난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로리머 폭발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를 희귀한 장비 오류나 잘못 해석된 지상의 간섭일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파크스 망원경이 이와 유사한 현상을 몇 차례 더 포착했습니다. 이로써 빠른 전파 폭발, 즉 FRB는 실제 존재하는 천체 물리학적 현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의 하임카임과 같은 새롭고 더 민감한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매년 수백 아니 수천 개의 FRB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RB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신호들이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온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은하 밖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어떤 FRB는 하늘의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폭발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단 한 번만 섬광을 일으키고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내에서 발생한 FRB의 근원지를 처음으로 추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근원지는 바로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극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특이한 유형의 중성자별입니다. 이 발견은 적어도 일부 FRB가 마그네타에 의해 생성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별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별 지진과 같은 강력한 폭발이 이 엄청난 양의 전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아직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그네타 모델만으로는 관측되는 모든 FRB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FRB는 왜 엄격한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반복 폭발 신호 중 하나인 FRB 1111022는 90일 동안 폭발하고 67일 동안 잠잠해진 후 다시 주기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 하나의 마그네타 활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처럼 거대한 수수께끼가 등장하면 더욱 대담한 가설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FRB가 자연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외계 문명의 기술, 신호 테크노 시그니처일까요? 예를 들어 은하계 사이를 이동하는 외계 우주선의 초강력 추진 엔진에서 나오는 부산물일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이 은하간 공간에서 항해나 통신을 위해 설치한 의도적으로 방출된 에너지 신호, 즉 표지일 수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는 순수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가진 압도적인 강력함과 짧은 지속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적 과정을 과시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듯합니다. 바로 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우리가 단순히 자연적인 대격변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어쩌면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방 안의 코끼리,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방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은하계의 등대나 외계 문명의 엔진 같은 거창한 이론을 세우기 전에 전파 천문학자라면 먼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무선 주파수 간섭, 즉 RFIRFI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는 전파 대역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곳입니다. 휴대전화, 와이파이 공유기, 인공위성, TV 및 라디오 방송국, 레이더, 심지어 일반 가전제품까지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배경 잡음을 만들어내어 우주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쉽게 덮어버립니다. 전파 망원경은 여러분의 휴대전화 신호보다 수십억 배나 약한 신호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극도로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지상 간섭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측소는 보통 법적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 소위 전파 조용 구역이라는 외딴 지역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항상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파 천문학 역사에는 우주의 신호로 오해했던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훈적인 이야기는 역시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998년부터 망원경은 페리톤이라 불리는 이상하고 짧은 전파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고속전파 폭발 FRB과 비슷했지만 멀리 떨어진 우주가 아닌 지구 대기권 근처 어딘가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작위로 나타났던 이 신호의 정체는 무려 17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층 대기의 번개부터 미지의 대기 현상까지 온갖 이론을 세우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천문학계가 고속전파 폭발의 실제를 오랫동안 의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페리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FRB 역시 지역적인 간섭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마침내 2015년에 풀린 이 미스터리는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기발했습니다. 천문학 연구팀은 간섭 모니터링을 위해 새로운 수신기를 설치했는데 이 수신기가 페리톤 신호가 오직 근무 시간, 그것도 점심시간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수신기는 이 폭발이 일반 전자레인지 작동 주파수인 2.4GHz에서 발생했음을 포착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연구진은 관측소 주방에 있던 낡은 전자레인지 2대가 문제임을 밝혀냈습니다. 직원들이 마그네트론 자장관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즉 작동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문을 열어버릴 때마다 전자레인지가 짧은 전파 충격을 방출했던 것입니다. 짜잔! 신비롭던 페리톤의 정체는 그저 점심을 데워 먹으려던 참을성 없는 천문학자들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과학에서 오컴의 면도날 원칙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대개 정답이라는 것이죠. 이 일화는 우리가 우주적 발견을 선언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지상 잡음의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현대 관측소는 RFI를 걸러내기 위해 매우 정교한 알고리즘과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여러 망원경에서 수집된 신호를 비교하고 알려진 인공위성과의 상관관계를 찾고 신호 도달 시간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유형의 지상 간섭을 더 엄청난 무엇인가로 오해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우주 잡음과 우리 자신의 지상 잡음을 꽤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 번째 종류의
신호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잡음을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간섭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면요. 이제부터는 가장 대담하면서도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와우, 신호 같은 자연적 이상 현상을 살펴봤고, 고속전파 폭발 FRB처럼 극단적인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간섭 문제까지 짚었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이 혹은 그 일부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포착하는 이 전파 신호들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개입에 대한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무해한 버전의 가설은 바로 은하계 인터넷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 수많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면 필시 성간싱젠, 거리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은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했을 수도 있죠. 이 모델에서 고속전파 폭발 FRB는 단순한 우주적 재난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기술적으로 미숙한 문명이기에 우연히 이 패킷들을 포착하지만 해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90년대 모뎀으로 최신 웹사이트를 다운로드하려고 할 때 들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리는 것이죠. 일부 반복되는 FRB가 주기성을 띠는 이유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두 주요 노드 사이를 오가는 정기적인 통신 경로에 놓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호의 근원지가 회전하고 있어서 특정 시간에만 그 빈 BM에 포착되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아이디어는 물론 매우 추측에 불과하지만 FRB의 강력함, 짧은 지속시간, 그리고 은하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 이 네트워크가 은하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등 많은 이상한 특징들을 우아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개입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문 앞에서 남의 대화를 엿듣지만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연한 목격자에 불과합니다. 정보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은 보지만 그들의 번호판은 읽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가 덜 외로운 곳임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술적 고립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은하계 클럽에 초대받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명들이 이미 광섬유 통신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아직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이 가설은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고 우리를 향한 환영 신호를 찾는 대신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닌 통신의 흔적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복잡한 임무이며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신호를 순수한 자연적 혼돈으로부터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해답의 열쇠는 이미 우리의 데이터 아카이브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찾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우리는 간단한 안녕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전쟁과 평화 전체를 전송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현상들에 대한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설명은 적대적인 개입이 아니라 단지 우리보다 너무나 우월해서 우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문명 활동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기가스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천체 물리학적 미스터리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모든 추측성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해석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개입 가설을 다뤄봅시다.
우리가 포착하는 이 신호들이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변형시킨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천체 물리학적 대상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만큼 진보한 문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들은 거대한 송신기를 처음부터 제작하는 대신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펄서나 마그네타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빠른 전파 폭발은 마그네타의 별 지진처럼 자연적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신호가 우주로 전파되기 직전 특정한 기술 장치를 통과하면서 변조되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변조하여 음악이나 목소리를 싣는 방식과 같습니다. 운반하는 파동 자체는 간단해도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막대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문명은 태양급의 에너지를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둘째, 이 신호는 우리처럼 덜 발전된 문명에게는 자연적인 현상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폭발만 보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단순히 마그네타의 활동이라고 치부할 겁니다. 오직 신호의 미세 구조, 편광, 그리고 마이크로초 단위의 변화에 대한 매우 정밀한 분석만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소통 방식이거나 혹은 일정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 우주 현상의 행간을 읽을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만 주목받는 암호화된 등대를 만드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외계 신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티 공동체 내부의 오랜 논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진영이 있습니다. 바로 등대 신호 지지자들과 도청 지지자들입니다. 등대 신호 지지자들은 자신을 알리려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매우 단순하고 명백하며 쉽게 발견되는 신호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주적인 "안녕, 우리 여기 있어" 같은 신호 말입니다. 이는 자연 현상과 혼동할 수 없는 좁은 대역폭의 강력하고 반복적인 신호일 것입니다. 가령, 와우, 신호가 만약 반복된다면 이것은 완벽한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도청 지지자들은 우리가 의도적인 메시지보다는 외계 문명의 내부 통신, 레이더 시스템, 혹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부산물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외계 문명이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이나 군용 레이더 방출을 통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신호 변조 가설은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등대 신호인 동시에 은밀한 통신일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등대 말입니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평범한 책 페이지에 투명 잉크로 쓰인 비밀 메시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외선을 비추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볼 수 없죠. 우리의 경우 이 자외선 램프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방법과 깊이 있는 천체 물리학적 이해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메시지를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신호들이 일반적인 우주 잡음으로 간주되어 데이터 흐름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는 인류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착잡해지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안하고 암울한 시나리오를 다루어 볼 차례입니다. 우주 신호의 간섭이 외계 활동의 단순한 부산물이나 숨겨진 우호적인 신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의도적이고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공포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의 SF 작가 류츠신, 류칙신야에 의해 대중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아마흑의 숲가설, Dark Forest Hypothesis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왜 다른 문명의 흔적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페르미 역설에 소름 끼치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 대답은 우주가 곧 아마흑의 숲이라는 것입니다. 이 숲에서 모든 문명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나무 사이를 몰래 움직이는 완전 무장한 사냥꾼입니다. 왜냐고요? 숲에는 다른 사냥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그들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접촉이든 엄청난 위험을 수반합니다. 만약 상대 문명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월등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할 잠재적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단순한 자원이 될 뿐입니다. 성간거리가 완전한 소통과 이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발견하고 파괴하기 전에 당신이 발견한 다른 생명체를 먼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은 곧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자는 가장 가깝고 더 발달된 사냥꾼에게 즉시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로 보내는 모든 전파, 예를 들어 아래 15 메시지와 같은 모든 발신 행위는 광기의 행위이며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만약 아마흑의 숲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전파 이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호 간섭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문명은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술 흔적, 테크노 시그니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파괴하여 자연적인 잡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행성과 항성계가 전파 대역에서 완전히 생명체가 없고 흥미롭지 않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훨씬 더 불길한 목적은 다른 문명의 능동적 억압입니다. 이 숲에 있는 초월적 포식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은하계의 광활한 영역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문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지난 100년간 그랬듯이 전파 대역에서 소음을 내기 시작하는 젊은 기술 문명의 탄생을 감지한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신호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냥꾼들이 이 젊은 문명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해 전파를 생성하거나 신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미래의 자원으로 자신들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자신들이 통제하는 은하계 구역의 무선 침묵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빠른 전파 폭발 FRB는 관측자들을 눈멀게 하거나 기만하기 위한 일종의 저격수의 총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신호들은 이러한 숨겨진 전쟁 또는 침묵 유지를 감독하는 우주 경찰의 활동 잔향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은 틀림없이 가장 비관적입니다. 이 가설은 우주가 단순히 공허한 곳이 아니라 숨겨진 공포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고귀한 접촉의 열망을 치명적으로 위험한 게임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침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공허함의 침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으며 그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죽이고 있는 자들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는 아마흑의 숲 가설을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는 좀 더 과학적이고 덜 추측적인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물론 이 아이디어들 역시 기묘함을 품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명, 즉 카르다쇼프 척도상 2형 혹은 심지어 3형 문명의 활동을 우리가 포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척도는 1964년 소련의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것으로 문명이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1형 문명은 자신의 모행성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성 문명을 뜻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대략 1.73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형 문명은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항성 문명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고전적인 예가 바로 다이슨 구체입니다. 이는 별 전체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 모든 복사 에너지를 포착하는 가상의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3형 문명은 은하 전체 규모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은하 문명입니다. 이런 초대형 문명의 활동은 단순한 무선 통신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하고 기이한 테크노 시그니처 기술 신호 형태로 광활한 거리에서도 포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슨 구체는 별을 광학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만들지만 대신 구조물이 우주로 방출하는 열, 즉 강력한 적외선 복사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적외선 과잉 방출을 보이는 별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태비의 별 또는 KIC 8462852로 자연적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하고 비주기적인 광도 감소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선 신호나 외계의 간섭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2형이나 3형 문명은 별과 은하 규모의 에너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상한 무선 신호로 인식하게 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의 특성을 바꾸거나 별을 이동시키거나 심지어 필요한 원소를 얻기 위해 초신성 폭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항성공학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에너지 과정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폭발들은 우리가 아는 천체 물리학 모델, 즉 마그네타나 중성자별 충돌 등으로 설명하려는 알 수 없는 초강력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사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단지 은하 문명의 산업 소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포착하는 간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건설 중인 고층 빌딩 아래에 사는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굉음을 듣고 땅의 진동을 느끼고 용접 불빛을 보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건설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무작위적이고 두려운 대재앙일 뿐입니다. 이 가설은 왜 우리가 단순한 환영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다이슨 구체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 문명은 아마도 이미 중력파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우리 물리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현상을 이용하는 훨씬 더 발전된 통신 방식으로 전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선 통신은 우리에게 동굴 벽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거대한 활동의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것은 현대 세티 연구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여 단순히 작은 초록색 외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우주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은하계 엔지니어의 흔적을 찾도록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전파 신호의 기이함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은 우리를 더 근본적인 물리학과 우주론의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이 가설은 바로 소위 우주끈 커믹 스트링스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끈은 빅뱅 직후 극초기 순간에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1차원적 시공간 위상 결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물을 트레이에 담아 얼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얼면서 여러 지점에서 얼음 결정이 자라나는데 이 결정들이 만나는 경계면에 흠집이나 금이 생길 수 있죠. 이론에 따르면 우주끈은 바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며 그 규모가 전 우주적인 겁니다. 이것들은 초기 우주의 상전이 액상쐴이, 페이스 트랜지션, 과정에서 남은 유물 렐릭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어서 양성자보다도 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질량과 장력, 텐션을 지니고 있죠. 이 끈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가로지를 만큼 거대한 거리에 걸쳐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끈들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며 닫힌 고리 형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우주끈이 우리의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걸까요? 이 우주끈이 물질 및 복사 에너지와 상호작용할 때 독특하면서도 관측 가능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끈이나 고리가 진동하거나 스스로 교차할 때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론은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끈에 커스프 큐스피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꺾임이 발생할 때 극도로 강력하고 집중된 전자기파빔을 방출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파 대역도 포함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빠른 전파 폭발, FRB, Fast Radio Bursts의 바로 이러한 현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끈의 커스프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짧고 엄청나게 강력하며 우주론적 거대 거리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FRB의 관측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만약 그 원천이 진동하는 끈고리라면 폭발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설은 다른 몇 가지 수수께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끈은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가진 중력 렌즈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멀리 떨어진 퀘이사나 은하의 이중 이미지를 그 사이에 렌즈 역할을 할 만한 뚜렷한 질량체 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쌍둥이 객체, 쌍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 문명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주끈은 인공적인 신호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모방하는 자연현상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동하는 우주끈 고리로부터 완벽하게 주기적이고 강력한 폭발을 연속으로 포착한다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그것을 외계 문명이 보낸 조명 장치, 즉 비콘의 작동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펄사 발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주는 가장 노련한 관측자들조차 속일 수 있는 속임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 새로운 근본 물리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가설에는 더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버전도 존재합니다. 만약 고도로 발달한 유형 산문명이 이 우주끈을 단순히 관측하는 수준을 넘어 조작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주끈을 마치 거대한 우주 하프의 현처럼 사용해서 원하는 주파수로 진동시켜 우주 전체로 전달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공간 그 자체의 직물로 만들어진 완벽한 송신기가 되는 셈이죠. 이 경우 우리는 자연현상 혹은 이 경우에는 초기 우주의 유물을 변형하는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주끈에서 폭발 신호를 보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끈을 당겨서 유발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주끈의 존재는 관측적으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순전히 이론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탐색은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 우주끈이 발견된다면 이는 물리학에 혁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깊은 우주에서 온 신비한 신호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국적인 물리학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신호 자체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래, 이건 인공적인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려면 그 신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티 연구소와 여러 기관의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신호의 대역폭입니다. 자연적인 천체 물리학적 근원 소스는 일반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 방출됩니다. 이는 모든 음조를 포함하는 폭포 소리와 같습니다. 반면 통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송신기 트랜스미터는 모든 에너지를 스펙트럼의 작은 부분에 집중시키기 위해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 즉 협대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잡음 속에서 신호를 최대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폭포 소리 속의 플루트 소리처럼 쉽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와우, 신호가 바로 이 특징, 즉 극도로 좁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변조 모듈레이션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연적인 신호는 보통 무작위적이거나 단순한 주기성, 펄서를 가집니다.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인공신호는 변조되어야 합니다. 즉, 신호의 특성, 진폭, 주파수 또는 위상. 이 복잡하고 무작위적이지 않은 규칙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조를 해독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지만 우선 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돈, 카오스, 쉬이 있어야 할 곳에서 복잡성과 규칙성, order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도플러 이동, 도플러 시프트입니다. 신호의 근원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 주파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행성이 우리 쪽으로 움직일 때는 주파수가 약간 증가하고 멀어질 때는 감소합니다. 이 도플러 이동 효과는 행성의 자전과 공전을 모두 반영하는 복잡한 곡선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도플러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것은 해당 근원이 행성에 위치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신호의 편광,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전자기파는 편광될 수 있으며 이는 진동이 특정 평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펄서와 같은 많은 자연적 근원도 강하게 편광된 빛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인공신호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유형의 편광, 예를 들어 자연에서는 순수한 형태로 드문 원형 편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개입 인터페런스. 이러한 특징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의 완벽한 신호를 수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협대역이며 복잡한 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플러 이동이 알려진 어떤 행성의 움직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은 편광이 마치 누군가 이를 방해, 재밍하려는 것처럼 무작위로 변화합니다. 또는 훨씬 더 흥미롭게도 한 지점에서 동시에 두 개의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자연적 근원, 펄서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 겹쳐진 약하고 복잡하게 변조된 인공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논의했던 자연적 근원, 수정 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펄서를 자신의 전송을 위한 반송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그 반대로 완벽한 인공 신호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주기적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의해 차단되거나 방해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다른 관찰자들로부터 이 신호를 숨기려는 어둠의 숲 가설 속 최상위 포식자의 활동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이상 현상과 불일치를 찾는 것이 현대 세티어의 최전선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신호만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호 속의 신호, 신호가 되려 하지 않는 신호 혹은 누군가 방해하는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슈퍼컴퓨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속에서 이러한 희미한 이상 현상들을 걸러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우주 청취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미세한 단서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복원하고 메시지의 작성자와 그 배후의 수수께끼의 편집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는 진정한 우주 범죄 수사 코스믹 포렌식스 인 것입니다. 시더라니,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선 신호, 즉 전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파여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파는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성간먼지와 가스를 쉽게 통과하며 이를 생성하는 데 특별히 이질적이거나 초월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도 100여 년 전에 무선 통신을 습득했으니 다른 문명 역시 전파로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더 우월한 통신 방식을 위해 전파를 오래전에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이를 노후화된 기술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마치 현대 문명의 흔적을 찾으면서 하늘에서 봉화 연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요 장거리 통신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쓸모없이 뒤처진 방식이죠. 전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광학, 즉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빔은 매우 정확하게 특정 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으며 경로상에 있지 않는 한 가로채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광학 세티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레이저 펄스일 수 있는 별에서 나오는 매우 짧고 단색의 섬광을 찾습니다. 아직 성과는 없지만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이질적인 대안은 중성미자 느트리노입니다. 이 기본 입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 별 전체를 알아채지 못한 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성미자를 차단 불가능한 완벽한 정보 전달자로 만듭니다. 문제는 중성미자를 포착하는 것 또한 그만큼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지하 탐지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조차 겨우 포착합니다. 외계 문명에서 보낸 지향성 중성미자 다발을 탐지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 거의 한계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시공간 자체의 떨림인 중력파입니다. 라이고, 얄아이고나 비르고, 이빌고 같은 중력파 관측소가 개설되면서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얻었습니다. 발전된 문명은 중력파를 생성하고 변조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우주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통신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논의하는 전파신호 간섭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주통신 수단으로 중력파를 사용한다면 전파 대역은 그들에게 쓰레기장이나 부산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조작과 같이 중력파를 생성하는 강력한 과정은 동시에 엄청난 전파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른 전파 폭발 FRB은 신호도 아니고 산업 잡음도 아닌 중력파 엔진이나 송신기에서 나오는 단순한 한 배기가스로인 셈입니다. 이는 FRB의 엄청난 출력과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성격을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 한 공간 지점에서 여러 기술이 관련된 복잡한 활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매우 이상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전파 폭발이 관측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지점에서 중력파 폭발이, 그리고 이후에 중성미자 섬광이 뒤따르는 식입니다. 이러한 다중 채널 이벤트는 표준적인 천체 물리학 모델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그곳에서 인공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섭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아무도 우리의 전파, 신호에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체 통신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지저분한 하나의 채널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건설 현장의 쿵쾅거리는 소음과 삐걱거리는 소리만 듣고 있을 뿐, 설계도의 내용은 보지 못하고 건축가들이 무정의로 나누는 대화는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탐색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중 채널, 천문학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단순히 신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파부터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역의 신호 간의 상호관계, 즉 상관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가 완전한 그림을 파악하고 정말로 이상한 현상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현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에 대해 논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이 먼 우주, 저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에 있는 우리는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태양계 혹은 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주 공간에 개입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외계 탐사선 또는 감시자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린 유인 탐사를 보내는 대신 수백만 개의 작고 자율적인 자기 복제 탐사선을 은하계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폰 노이만 탐사선으로 알려진 이 로봇들은 한 항성계에서 다음 항성계로 이동하며 현지 자원을 이용해 자신을 복제한 후 다시 다음 단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은하계 규모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수백만 년 만에 사실상 은하계 전체를 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탐사선 중 하나 이상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 태양계에 도착하여 현재 감시 모드로 대기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소행성대에 숨어 있거나 거대 가스 행성의 위성, 심지어 지구 궤도 주변에 은밀히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지구상 생명과 기술의 발전을 관찰하고 아마도 본부로 보고서를 보내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탐사선은 당연히 우리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에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부나 다른 탐사선과의 통신을 위해 어떤 종류의 송신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매우 약하고 지향성이 강하며 복잡하게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탐사선이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받는 정보를 편집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은하계 격리 차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다른 문명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호를 차단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의 목적은 파멸적일 수 있는 외부 영향 없이 우리 문명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마흑의 숲 시나리오에서처럼 우리를 다른 더 위험한 문명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감시자 탐사선은 우리를 거대한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상하지만 엄격한 부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하늘로 향할 때 실제로 보는 것은 순수한 그림이 아니라 여과되고 편집된 버전인 것입니다. 일부 신호는 우리에게 아예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들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칙적인 신호들은 우리의 주의를 돌리거나 우리의 발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탐사선 자체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매우 음모론적인 이론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이러한 인공물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모든 전파 천문학의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와 먼 별 사이의 공간이 비어있고 투명하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우주를 향한 창 바로 앞에 시야를 왜곡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면 말입니다. 이는 개입의 문제를 우주론적 거리에서 우리의 문턱 바로 앞까지 가져와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불안감을 주는 형태의 개입일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근거로 돌아와 실제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 몇 년간 초고감도 차세대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전파 우주에 대한 전례 없는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우리의 개입에 대한 논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새로운 수수께끼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소위 이상한 전파고리, 즉 OARC 오아크라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이것은 전파 영역에서만 관측되는 거대한 고리형 구조물로 지름이 무려 100만 광년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원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 OARC는 오직 전파로만 보이며 가시광선, 적외선, X선 등 다른 파장 영역에서는 명확한 대응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몇 개에 불과하며 그 본질은 완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초대형 블랙홀이 합쳐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부터 성간 물질에서 일어나는 이국적인 현상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OARC의 완벽한 형태와 이 구조물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 천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과감한 가설들도 즉시 제기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메가 엔지니어링의 흔적일까요? 예를 들어 거대한 차원 이동 통로의 잔해라거나 혹은 특이한 물리학을 사용하는 엔진 작동의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들의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는 인공적인 기원을 암시하지만 펄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역시 때로는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장주기 반복 고속 전파 폭발 FRB입니다. 이전에 하나를 언급했지만 현재는 여러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일에 걸쳐 활동기와 비활동기가 반복되는 주기를 보여줍니다. 마그네타와 같은 단일 천체로는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모델은 FRB에 원천이 쌍성계에 있으며 예를 들어 무거운 별이나 블랙홀과 쌍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는 궤도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해당 원천이 동반 천체 뒤에서 나오거나 특정 공간 영역을 통과할 때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주기가 궤도 운동과 무관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인공적인 작동 스케줄이라면요.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작동하는 신호등 혹은 강력한 레이더 펄스로
주기적으로 하늘을 스캔하는 행성 방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외계 문명의 개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만약 이것이 레이더라면 그 신호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히 그 빔에 걸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동 자체가 해당 공간 영역을 통과하는 다른 미약한 신호들의 간섭이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퀘이사 큐아살의 빛이 외계 레이더의 강력한 빔을 통과할 때 주기적으로 깜빡이거나 특성이 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 즉 주기적인 FRB와 배경신호의 동시적인 왜곡을 발견한다면 이는 외계 기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관측은 없지만 이것이 현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상 현상을 목록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고 공통된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이상한 전파고리, 주기적인 폭발, 그리고 단발성 신호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수수께끼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동기와 목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지적 존재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인지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지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심리학적, 철학적 기반과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류 원리, 안트로픽 프린시플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우리와 닮은 것을 찾으려는 우리의 본능적 경향이죠. 외계 지능을 찾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반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도는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온 탄소 기반의 신호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수학과 물리학을 사용하는 신호를 찾죠. 비록 녹색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작은 인간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지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행성에서 사는 규소, 실리콘. 기반의 지성이 존재한다면요? 혹은 거대 가스 행성의 대기 속에서 사는 기체형 지성은요? 심지어 별의 코로나에 서식하는 플라즈마 형태의 지성은 어떨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과 전혀 관계없는 지성은요? 예를 들어 성간가스 속의 양자 효과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계산 네트워크 형태의 지성, 또는 성단 싱투안, 전체의 집단의식인 지성은요? 이러한 문명의 기술적 신호, 즉 테크노 시그니처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전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소통과 활동은 어쩌면 천체 물리적 현상의 구조 자체에 짜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운의 집단지성이 그 방출을 변조하여 복잡한 프랙탈 패턴을 무선 주파수 대역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자연적인 난류로 오해할 겁니다. 혹은 별 내부에 거주하는 문명이 그 별의 맥동 풀사치온을 조작하여 정보를 암호화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상한 종류의 병왕성으로 볼 뿐입니다. 이 맥락에서 개입 인터페런스이란 신호를 방해하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신호 자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가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적 과정의 이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호를 잡음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호 자체가 잡음인 겁니다. 우리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고 있지만 사실 그 건초더미 전체가 바늘인 격입니다. 이는 외계 지능 탐사 SAT,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자연적인 잡음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오히려 이 잡음 속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숨겨진 복잡성, 우연이 아닌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직화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제입니다. 빗소리나 바람소리 속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찾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공지능 AI,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대한 양의 천문학적 데이터를 학습한 신경망은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묘하고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를 포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AI가 특정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인공적인 변조 가능성 99%라는 판결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화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얼굴을 기대했기에 폭풍우를 보고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지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위대한 침묵, Great Silence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침묵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가지의 다른 언어로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외에는 모든 것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다른 존재와 의식의 형태에 맞춰 우리의 수신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창밖에서 축제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방에 앉아 정적을 불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론부터 정말 터무니없는 공상적인 가설들까지 수많은 이론을 검토하고 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바로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상 전파 신호의 미스터리, 그리고 그 신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과학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까요? 전파 천문학과 세티의 미래는 몇 가지 핵심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훨씬 더 크고 민감한 망원경의 건설입니다. 제곱킬로미터 배열 프로젝트 Square Kilometer Array, SKA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과학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이는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수천 개의 안테나를 배치하여 총 집광 면적이 약 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이르면 10년 안에 완전히 가동될 SKA는 기존의 어떤 전파 망원경보다도 민감도가 50배 더 높고 하늘을 스캔하는 속도는 10,000배 더 빠를 것입니다. SKA는 수십 광년 떨어진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있는 공항 레이더의 방출과 같은 극도로 미약한 신호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수억 개의 은하 분포를 지도로 만들고 극한 조건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물론 기술 문명의 흔적을 찾고 고속 전파 폭발, FRB과 같은 이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완벽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SKA를 이용하면 FRB를 단순히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 구조와 편광,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AI과 머신러닝 기법의 발전입니다. 현대 망원경들이 생성하는 정보의 양은 너무 방대해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AI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걸러내 이상 현상이나 신호 후보들을 식별해낸 뒤 이후 인간이 검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AI는 우리가 예상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즉 미지의 미지, unknown unknowns까지도 찾아내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했던 비인간적인 지적 생명체의 형태를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이고 다중 채널을 활용한 관측입니다. 한 망원경에서 이상 현상을 포착하면
이 정보는 즉시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수십 개의 다른 장비들이 전파 망원경, 광학 망원경, X선 및 감마선 관측소, 중력파 탐지기 등 그 지점에 동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건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림을 얻고 다른 파장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미 중력파로 발견된 두 중성자별의 병합 사건을 짧은 감마선 폭발과 연결지었던 사례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빨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못지않게 중요한 방향은 이론적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활동이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인공신호를 모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자연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관측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귀를 만들고 들은 내용을 분석할 더 똑똑한 두뇌를 개발하고 있으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기 위해 상상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신호 개입의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학적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 호기심,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동안 가장 믿기 힘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확인됨, 무선 신호 이상 현상은 외계지적 생명체의 활동 결과다라는 제목이 실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발견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른바 접촉 후 프로토콜, 포스트 컨택트 프로토콜이라는 틀 안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단일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우주비행학회 International Academy of Astronautics를 비롯한 과학계가 마련한 일련의 권고사항과 합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교차 검증 및 재확인입니다. 외계 지성체 발견 주장은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반드시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류나 오해 또는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페리톤과 전자레인지 해프닝은 우리에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신호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정보 공유입니다. 학계에 먼저 알리고 그 다음 세계 각국 정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UN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는 정보를 투명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공황이나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논란이 많은 질문은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는 답장을 보내야 할까요? 보낸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고9. 스티븐 호킹과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형태의 응답이라도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명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미약한 응답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우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명과의 만남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콜럼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두운 숲 가설, 다크 포레스트 하이포테시스는 최대한의 신중함과 침묵을 요구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미 우리가 발견되었다면 숨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침묵은 적대감이나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 평화로움, 그리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응답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낼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어느 나라 혹은 어떤 기관이 전 인류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 예술 작품, 그리고 역사를 보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외계 지성체를 오히려 위협하거나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들에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치, 문화, 종교, 철학의 가장 깊은 측면을 건드립니다. 외계 지성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혁명을 넘어 문화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타자 앞에서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다른 국가나 집단이 접촉을 독점하고 외계 기술을 차지하려 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은 더욱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환영 신호가 아닌 우리의 모든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담긴 일종의 백과사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 자체를 말살시키지는 않을까요? 수백만 년을 살아온 문명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와 삶의 의미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적인 질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금부터 깊이 숙고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정말로 누군가가 우주에 개입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장황한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발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은하계에 있는 모든 지적 생명체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남긴 어떤 흔적들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행성은 이미 100년 가까이 전파 대역에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중계와 같은 최초의 강력한 라디오 방송 신호들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호들은 우리로부터 약 9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방향 90광년의 구 스피어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그 안에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라면 우리의 오래된 라디오 및 TV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는 빛의 속도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 개의 항성계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의 오래된 시트콤이나 냉전시대 뉴스를 이미 청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신호는 매우 미약하며 거리에 따라 빠르게 약해집니다. 훨씬 더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군사용 레이더입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 쪽이 경보 시스템의 레이더가 그렇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지향적인 펄스를 방출합니다.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지구가 약하지만 끊임없이 박동하는 전파 방출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아닙니다.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행성의 대기는 별빛 일부를 흡수하는데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산소, 메탄, 수증기 등 생명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는 이른바 생체 신호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문명 역시 우리 지구의 대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체 신호뿐만 아니라 기술 신호, 테크노 시그니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로졸에 사용했던 인공화합물인 염화불화탄소 CFC가 우리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스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는 것은 산업 문명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로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개입이라는 아이디어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최초의 라디오 방송부터 외계 행성의 대기 연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은하계에서 스스로 눈에 띄게 되고 심지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어떤 기술적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입의 방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감지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호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발전을 늦추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연현상으로 위장된 경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신비한 신호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다운로드될 경우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복잡한 데이터 패키지인 것이죠. 이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세티 프로토콜이 잠재적인 모든 신호를 처리할 때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체적인 발전, 즉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음이야말로 우리가 관찰하는 바로 그 이상 현상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음악을 크게 틀기 시작한 10대 청소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우주적 대화의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는 모든 새로운 기술적 진보, 우리가 켜는 모든 새로운 강력한 송신기는 우리가 보는 우주의 그림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가지 역설, 즉 페르미 역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50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이 질문을 던진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들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은혜는 적게는 2천억 개, 많게는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많은 별이 태양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또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지성이 발달할 조건이 극도로 희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엄청난 수치라면 은하계의 수천, 아니 수백만 개의 기술 문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보다 수십억 년 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느린 속도의 항성간 이동만으로도 은하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 흔적을 어디서든 발견했어야 합니다. 항성공학의 증거, 인공적인 신호, 우리 태양계에 도착한 탐사선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고 불모지 같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 수많은 해답이 제시되었고 그중 다수는 오늘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해답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홀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탄생 자체가 너무나 희귀한 사건이라 우주에서 딱 한 번, 바로 이곳 지구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혹은 생명은 자주 탄생하지만 지성을 갖춘 기술 문명으로 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입니다. 이 범주에는 여러 가설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너무 멀리 있거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우리와의 접촉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 격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모두 거대 여과기라 불리는 사건, 예를 들어 핵전쟁, 환경재앙 혹은 팬데믹 때문에 은하계로 퍼져나가기 전에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논의했듯이 우주가 암흑의 숲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우리의 주제의 가장 흥미로운 분류는 그들은 여기에 있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태양계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시 탐사선 가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생명체로 인식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간의 직물 자체에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 인터벤션이라는 아이디어가 핵심이 됩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침묵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공허함의 환상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페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포착하는 그 이상 현상들, 그 이상한 신호들은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정보 차단 시스템의 오작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봉쇄를 뚫으려는 이들의 투쟁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공포심과 희망을 동시에 줍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규칙을 가진 거대한 게임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누가 이 규칙을 세웠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변칙적인 전파 신호의 미스터리를 풀 때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만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우리는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칼 얀스키의 최초의 우연한 발견부터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한 체계적인 신호 탐색까지 말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있나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은하계 인터넷, 암흑의 숲 닥포레스트, 심지어 현실 자체의 구조에 개입한다는 복잡한 이론까지 발전했죠.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와우 신호 하나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머릿속을 사로잡았고 펄서의 발견은 자연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속임수 장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빠른 전파 폭발 FRB 같은 수수께끼는 우리가 천체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소리, 신호, 속삭임, 그리고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리들의 대부분은 중성자별의 회전, 블랙홀의 병합, 빅뱅의 잔해처럼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합창 속에 다른 목소리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우주적 방송에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공상과학 작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이상, 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매우 현실적인 작업 가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우리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초문명의 부산물일까요?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위장된 숨겨진 메시지일까요? 혹은 공포에 의해 강요된 불길한 침묵 속에서 가끔 터지는 폭발이 전체 통제 시스템의 오작동인 걸까요?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놀라운 도구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시공간의 가장 먼 구석까지 들여다보도록 만듭니다. 또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궁극적으로 외계 지능을 찾는 것은 이 거대하고 신비하며 끝없이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 즉 우리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해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과 미스터리의 세계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주제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정답이 없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천문학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누군가 신호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발견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